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은 대선의 최대 변곡점이 될 이번 설 명절. 각 후보들은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 내용부터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오는 그 3월 9일 대선 당일날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이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송영길 대표가 먼저 민주당이 재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네. 공천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좀 때려진 감이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이 규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마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두 군데 서초하고 이 대구 중남 이쪽 지역이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다가 보궐선거가 생긴 지역인데, 특히나 이제 대구 중남을 먼저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가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곽상도 의원이 사실은 이게 관련돼서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대장동의 의혹을 계속 주장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곽상도 의원의 걸석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구 중남을 공천을 하기는 굉장히 좀 민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러한 어떤 자기 책임에 의한 보궐선거 거리 지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지는 정당이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여야 모두 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거니까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오늘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이 속보로는 대구 중남구만 무공천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초는 지금 현재 속보에는 없어요. 근데 네. 윤희숙 의원 건과 곽상도 의원 건은 다르다.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이 곽상도 의원의 사퇴 지역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은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었지만 윤희숙 의원이 관련된 게 전혀 없었고, 그러나 이제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했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일관성을 위해서 스스로 사실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서초 지역까지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는 조금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서초도 어쩔 수 없이 무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르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땅 산 데가 세종시였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이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잘못을 하니까 사퇴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한 경우도 지금 문제 있다라고 본 건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무공천하기로 한 건데, 지금 이제 대구나 서초는 어차피 이제 공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나오더라도 아마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장 아마 많은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밀려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대구 중남구, 저희 속보로 좀 나가고 있지만 대구 중남구만 무공천 결정했다는 게 왔고, 서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민주당도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 세 곳에 대해서 지금 후보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우리 재보궐 때 당구를 바꾸면서까지 냈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적 조치라고 보고요. 그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귀책 사유라고 볼 수는 없죠.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고요. 저희들은 서초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 유리 분리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일부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것, 대선을 앞두고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쇄신 의지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설 민심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이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양자 토론은 일단 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자 토론을 할 것인지 양자 토론을 할 것인지 계속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법원에서 그 TV 토론에서의 양자 토론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양자 TV 토론은 안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TV 토론에서 사자 토론을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사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차후에도 TV 토론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다시 토론 형식과 토론의 날짜를 잡는 것을 상의를 실무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31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이 어렵게 결정돼서 다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공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예정됐던 양자 토론은 정해진 날짜에 준비를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TV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나 기타 다른 방식에서 토론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그 선택의 기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이 마치 사자 토론을 하지 않고 양자 토론만 고집한다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역공세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확인해 본 결과는 30일 날 준비가 된 만큼, 그리고 양자 토론에 대한 국민의 일정한 기대가 있는 만큼 TV 토론이 아닌 방식을 일단 해보고, 사자 토론은 곧바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사자 토론 실무 협상을 열어서 TV 토론 방식의 날짜와 그 형식을 정하자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자 토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합의된 것인 만큼 양자 토론을 먼저 하고 별도로 사자 토론 일정은 추가로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시죠. 오늘부터라도 사자 토론 협의에 들어가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률가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맞습니다. TV에서 양자 토론을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불러야 될 사람들 다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법정이 돼 있는 뭐 5석이라든지 뭐 5%라든지 3%라든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본다 그러면 지금 양자 토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안 맞는 말씀이고, 지금 성일종 의원 같은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보니까 양자 토론 안 받으면 법정 토론 이외에 다자 토론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제는 아마 양자 토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자 토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자 토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사자 토론 하려니까 준비가 안 돼서 피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토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토론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는 아마 이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심상정 후보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토론을 왜 안 하냐, 빨리 하지, 어떤 형식이 됐든 이유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말은 다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토론을 회피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자신이 없는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이번 설 명절에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사자 토론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한 걸로 보도가 나는데요. 저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월 30일로 애초에 예정된 양자 토론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2월 3일이라도,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라도 빠른 시간 내에 TV 토론 사자 방식을 하자는 게 저는 우리 당에 사실 논의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거부한다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양자 토론을 하기로 다시 30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다시 지키자, 그리고 사자 토론 하자라고 어제 제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처음에 그거 받았지 않습니까? 양자 토론 하고 사자 토론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사자 토론만 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제 민주당이 수용했던 양자 후 사자라는 그 방식을 지금 뒤집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거로 보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뒤집은 적 없고요. 양자 먼저 하고 사자 하자는 거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사실은 31일 양자를 계속 하자 그러는데 법원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네. 법원은 냉정하게 방송 3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양자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도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자를 주장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영호 의원 그 국민의힘 그분조차 그랬잖아요. 옹색하다, 좀 이게 명분이 없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자 토론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사자 토론에 응하시라. 그게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토론의 형식에 대해서 그 두 당의 상반된 입장을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정의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반발의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들어주시죠. 국민 정서나 법원 결정 완전히 무시하고 선례도 무시하고 법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자 토론을 피하고 무산시키려는 꼼수는 보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의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의 반발까지 지금 전해드렸는데 일단 교수님께는 좀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네.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각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양자 토론에 집중하는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는 이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토론 전략을 짰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짰던 것 아니냐. 그리고 다자 토론이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뭐 양당 모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그런 그 토론회 내에서의 그런 발언이 또 미묘하게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네.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양자 토론 하자고 그래서 야 그래 하자. 양자 토론이라도 그래서 하겠다는 양자 거죠. 토론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방송사가 주관해서 날짜를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 주장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라는 정치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양자 토론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출신이고 또 법률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 이재명 후보의 범죄 사실에 대한 나름대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심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양자 토론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을 무슨 처음부터 우리가 검사 준비해서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사자 토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자 토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자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했던 양자 토론을 굳이 파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그걸 그대로 하는 전제에서 오늘부터라도 사자 협상 실무단이 모여서 사자 토론에 대한 논의와 방식, 날짜를 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상한 프레임 만드시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자 토론 주장한 게 아니고 삼자 토론 주장한 게 양자 토론 주장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꼬여가지고. 사사를 이로 줄었네요. 네. 사실 이제 방송사에서 사자 토론을 제안한 거고 네. 근데 합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라도 하겠다는 거. 윤석열 후보 토론에 대한 입장이 계속 소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말 바꾸는 후보랑 제가 왜 토론합니까 이러다가 그다음에 뭐 대장동에서 하겠다. 지지율 좀 떨어지니까 뭐 토론에 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 제가 보기에는 양자 토론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사자 토론 준비가 안 돼서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끼는 게 싫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끼게 되면 단일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상정 후보도 아마 윤석열 후보, 뭐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지금 좀 앞서고 있는데 1대3으로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토론회 자체에 나오기 싫다. 그러니까 방송도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YTN 방송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라디오, 뭐 토론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혼자 자기 일정만 소화하고 있어서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마이크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론 듣고 다음 예.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 사자 토론 안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무서워서 피한다는 이야기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10년 지금 넘게 정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만 마이클 롱증은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를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16차례의 TV 생중계 TV 토론을 소화하면서 사실 홍준표, 유승민 후보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사자토론에 끼어드는 걸 오히려 반길 일입니다. 같이 그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실력,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실력을 저는 국민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자토론 협상실무단이 가동이 돼서 사자토론 날짜와 방식을 정하자는 거고 단 31일 날 국민들한테 예고했던 양자토론, 그것도 유력 양강 후보들이 양자토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대로 소화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 토론 단장님이 송일종 얘기하는 거랑 180도 다른 토론 얘기가 단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네, 분명히 아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어쨌든 지금 저 토론 실무 단장을 맡고 오후에 계신데 아마 정정된 발언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자리에 좀 나와서 좀 그 자리 대신 앉아서 좀 얘기하라 그러세요. 왜 방송에 이렇게 안 나오세요? 궁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토론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 좀 들었던 것처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격차가 6.2%포인트 안에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결과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 35%, 그리고 안철수 후보 15%, 심상정 후보가 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동률을 지금 이룬 상황입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양 후보가 팽팽하게 붙어 있고요. 네. 뭐 조사 결과 따르지만 뭐 약간 앞서거나 뒤서거나 뭐 1, 2% 차이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어찌 보면 주의 깊게 보는데 15%를 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심상정 후보는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이제 설 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계속 제가 뭐 토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설 전에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아마 사자 토론이 보고 국민들이 설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제공 안 하면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설 지나면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갤럽 조사라는 게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네. 겁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도 가장 보수적 통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35, 35로 딱 맞닿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민심을 정확히 좀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보면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누구도 지금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맞붙어 있다는 게 저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 갤럽 조사에 보면 지난주 17%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2주 전에는 14%인지 15%인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갤럽에서 보이다가 이번에 나온 오늘 결과는 이 부분이 조금 뭐 다 유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이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세가 반등하고 올라가면서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쪽에 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숫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 말씀하셨잖아요. 1월 18일부터 20일 그러니까 바로 이전 그렇죠. 조사에서는 17%였으니까 네. 지금 이번 조사보다 그 이번 조사에서 2% 포인트가 줄어든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바로 또 그 직전에 1월 11일부터 13일 조사에서는 17%, 또 1월 4일부터 6일 조사에서는 15%였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조금 더 최근에 이제 하락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본인 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 거 제시,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있어서 계속 본인의 물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뭐 예를 들어 공약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야 논쟁은 정치 개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역구 사선 이상 연임 금지를 뭐 제도화하겠다는 얘기하고 무공천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받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그러면 뭐 정치 개혁적인 걸 던져야 돼요. 본인들이 사실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의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포기할 거냐. 아마 이런 정치 개혁 이슈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보고 있으며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동률 그 적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그만큼 설 민심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각 후보별로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 유심하게 지켜볼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의혹을 하나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공군에 복무 중이던 네. 아들이 그 십자인대 파열인가요? 이걸로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민간 병원에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그 근무하던 데가 경남 진해 쪽 해군 공군이었기 때문에 네. 진주 쪽인데 거기서 200km 이상 떨어진 성남시 안에 있는 수도 통합병원에 와서 4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규정과 절차상 뭐 따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좀 특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 같고 특히 박수영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까지는 다들 요즘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뭐 저의 둘째 아들이 그런 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수술 받고 나서 4개월 동안이나 사실은 그 수도권에 있는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례적이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4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박수영 의원실이 밝힌 바로는 일병으로 들어갔다가 상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명령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수도병원에 4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인사명령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곧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분명히 해명의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아들을 할 때는 카투사 해가지고 카투사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 굉장히 헤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공군에서 장기 생활했습니다. 아, 부대원들도 한 30-40명 이제 지휘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인사명령 없이 뭘 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인사명령 없이 나가게 되면 밖에서 헌병이나 이런 분들이 딱 체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 인사명령은 뭐 자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확인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멀다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요 민간에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대전도 거리 멉니다. 진주에서. 사실은 뭐 이 수도 군 병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수영 의원 얘기처럼 해군 교육사령부안에 의료시설 간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옆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까지 갔으면 사실 서울에 오는 뭐 성남에 오는 것도 그 이례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처럼 지난번 이제 추미애 아들 때도 인사명령이 있냐 없냐 뭐 당직을 섰냐 아니냐 논란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명령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는 없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탈영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문제가 되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뭐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근무했던 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를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인사명령 없이 본인이 입퇴원한다거나 부대를 나가거나 들어온 거 특히 사병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 의혹은 곧 해소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특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찾고 있고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일단 아마 본인이 지금 국방부 요청했다 그러고요. 아마 네. 그렇게 요청하면 이제 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른바 성남 FC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성남 FC 후원금을 내고 기업들의 그런 민원 사항을 해결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의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재직 당시에 네. 성남 FC가 이제 성남시가 구단주인 축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남 FC에 대한 기업의 협찬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 보면 성남시 관할하에 있는 일정한 정도의 민원 사항이 있는 대기업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뭐 겁니다. 인허가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 기초단체장이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재량권이 많아요. 뭐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례적으로 지금 성남 FC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재직했을 때 후원금이 굉장히 액수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1차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갔었고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3년 넘게 성남경찰서인가요? 경찰서에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최근에 드러난 것은 지금 그 성남시의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께서 차장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께서 그 담당 검사를 지휘하는 지청장이 박은정 지청장인데 박은정 지청장은 아마 얼굴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만 당시 추미애 장관 편을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 박은정 지청장이 계속 이거 재가를 안 해줘가지고 수사를 더 이상 진전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온 게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김호수 총장도 성남지청에 대해서 그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 그 경위도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의 일정한 편의를 대가를 바라고 기업들이 협찬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드리면요. 이 성남 FC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 성남 1화라고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우승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교 재단이다 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통일교 문제가 벌거지기도 하고 또 뭐 문선명 씨가 잘못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또 내분에 휩싸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거를 매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화에서는 손을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구단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해야 된다면서 시민구단을 만들었는데 시민구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시에서 내야 됩니다. 네. 근데 기업이 할 때는 이제 잘 운영이 됐는데 잘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협찬을 받았는데 말씀처럼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이라든지 이제 네이버 지금 제2 그 본사도 지었잖아요. 정자동에 그런 것처럼 허가를 내주면서 어찌 보면 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고발을 한 게 강제로 돈을 뺏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뇌물이다, 대가 관계다. 제3자 뇌물. 예, 그런 걸로 얘기한 건데 이재명 시장 개인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지방 같은 데 기업 유치할 때 여러 가지 특혜도 줍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뭐 길을 놔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다 뇌물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적인 필요로 몰아가면 안 된다. 지금 성남지청 수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돈을 유용했다 마치 흘러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체육단체로 이 FC로 간 것이 체육단체 관련해서 쓴 거예요. 그걸 뭐 현금 인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로 썼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차장검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언론에 나오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데 덮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총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밑에서 보면은 뭐 항의하고 그러면 그게 또 언론에 나고 그러면 또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분당서에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권인 게 아니라 검사는 보안 수사를 하거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의혹 제기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뭐 반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뭐 검찰 그러니까 성남지청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런 그 보안 수사라든지 재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지 이거를 뭐 덮는다거나 이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지금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 축구단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신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후원금 내역을 공개를 해라. 그럼요. 어떻게 썼는지 그게 또 핵심인 것 같던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사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해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당장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재직했을 당시에 후원금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하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물론 수사가 지금 가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게 외압에 의해서 덮여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수사가 재개된다면 분명히 밝힐 내용이 있다고 보고 이게 왜 이재명 시장을 그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간 돈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예요. 성남시장 이재명을 보고 성남FC에 돈을 준 거라는 프레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이라도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박을 하면요. 아마 성남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시민구단이거든요. 네. 시민구단을 마치 미르재단 같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완전히 다른 거죠. 시민구단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든 그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하고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후원금 내역에 지금 성남시에 요청하든가 아니면 거기 시의원들이 있든가 아니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재명 후보를 뭐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아마 성남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시민 어떤 추진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시민구단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실 사겠다는 구단도 있었거든요. 팔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구단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시민들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에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제가 중간에서 쭉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후원금 내역을 공개를 해버리면은 뭐 문제가 없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쨌든 이제 성남시에서 별도의 갖고, 다른 그렇죠. 거니까. 만약에 성남시가 지금도 구단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에서 요청해서 뭐 받으면 되겠죠. 그럼 아마 거기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네. 성남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뭐 제출할 수는 없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반론 하나 듣고 주제 넘겨도 될까? 추가로 하실 말씀 저는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성남시에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남시가 그게 자료가 없다, 내는 자료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 그리고 그 다시 재수사까지 들어갔던 성남지청의 담당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게 된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좀 하루속히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 관련된 의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른바 무속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딸 관련된 언급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저도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YTN 나와서 뭘 잘못했다가 뭐 보도당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최민님이 어디서 들었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 뭐 네. 근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현 대변인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무속에 대한 그 우려를 제기한 건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일리가 있는데, 저는 최민희 전 의원이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현 대변인과 달리 정말 유튜브 어디에서 정말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괴소문이나 풍문을 가지고 저렇게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에 의원까지 하셨고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 대변인을 또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현 대변인께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뭐 그 이른바 무속 논란과 별개로 그 처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장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 이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다른 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소심 무죄가 뭐 사법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의문이 많죠. 왜냐하면 그 판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일단 연선 동기고 윤모열이라고 또 쓰기 때문에 뭐 같은 학년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호사하고 관계 문제입니다. 이제 23기인데 23기 군법무관 간 사람 빼고는 판사가 한 40명이었어요. 나중에 군법무까지 합치면 한 80명 될 것 같긴 한데, 그중에 같은 대학, 그다음에 같은 법원 근무한 사람, 제가 보기에 한 손가락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되거든요. 규정에도 회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사실관계가 크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오거나 결정적으로 바꿀 만한 뭐 증거가 나온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판단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저도 뭐 변호사 오래 하기 때문에 판사랑 잘 아냐, 같은 대학이냐, 연선 동기냐, 같이 근무했냐,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정관예의 시작이거든요. 정관을 따질 때 가중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연선 동기 높게 치고요. 그다음에 대학 동기 치고요. 그다음에 같이 근무한 거 칩니다. 어찌 보면 뭐 고등학교만 빼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친밀감이면 그 점수로 환산했을 때 거의 뭐 만점 받을 정도 상황인데, 그럼 국민들이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봐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서, 물론 뭐 본인이 뭐 양심에 따라 했겠지만 저는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부분 또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그 사적인 관계 상관없이 또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또 뭐 스스로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 쪽에서 기피 신청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사실은 항소심 2심에서 이 장모 이분이 이제 무죄로 판명되니까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관예우라는 차원에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줬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본다면 2심 항소심에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 현 대변인께서도 이걸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시비를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어제 정경심 교수 대법 유죄 판결 확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운이 좋아서 판사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잘된 판단이거든요.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운을 없었다 아니면 그 변호사 측에서 선을 대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꾸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측에서도 뭐 기피 신청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판사 그 전에 사실은 판사가 스스로 알아서 왜냐하면 이 정도 가까우면 대학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근무 경력이 있으면 규정상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보석해주고 심증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보석 바로 해주고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때부터 좀 저희들도 유심 있게 지켜봤는데 공교롭게 뭐 윤석열하고도 동기고 지금 변호사하고도 판사하고도 동기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아마 사법 불신을 만드는 그리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만약에 스스로 회피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한계.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하게 어떤 규정만 만들어놨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뭐 상고 이유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문제를 삼는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장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 2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요. 개설 혐의와 혐의 외에 지금 통장 잔고증명서 관련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아마 1심에서 1년 났잖아요. 네. 그래도 뭐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물론 뭐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다른 재판에서 인정을 한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한 게 있어서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무죄 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그 불법 요양병원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장과의 변호인과의 특수 거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변호했던 변호 논리와 2심에서 추가로 선임된 변호인이 가졌던 변호 논리가 달랐습니다. 알기는 뭐냐면 의사는 의사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 개설은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계속 이걸 변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론의 요지가 논리가 바뀌면서 재판부를 저는 합리적으로 설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적인 관계랑 상관없이 네. 법리에 대한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네. 따른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뭐 여야 공이 양쪽이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또 반박에 대해서 다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0명대로 오르며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96명으로 전날보다 1,578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2.4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5배로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정점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4명 감소한 3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4명이 늘어 누적 6,678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수행단 가운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순방 귀국 이후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행단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은 경호 인력 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과의 밀접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원, 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 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하고 다시 병원 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음압 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에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돼 있는 병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에 모두 43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모두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 지난해 설 연휴에 409만 명보다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닷새 동안의 설 연휴 방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합니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고향 방문 이후에 약 한 38% 가까이가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우리가 출발하는 확진자 숫자 자체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가피하게 가실 경우에도 출발 전과 귀가 후에는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모두 접종했어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책임자는 현지 시각 27일 CNN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 결과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계속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보호 효과가 약화하면서 추가 접종한 지 6개월 뒤에는 항체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한 데 이어 핀란드도 다음 달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핀란드 정부가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늦추고 극장과 헬스장, 수영장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는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6천 명대에 이르지만 중환자는 5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팍스로비드를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것을 승인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mRNA 백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RNA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쏠리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병의 원인 유전자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인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RNA 기반 신약 개발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 mRNA 백신은 다른 방식의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백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입니다. mRNA 백신의 성공적인 상용화로 RNA 기술이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RNA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RNA 조각을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붙여 질병 유전자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가 특정한 항원을 내는 세포에 대해서만 결합을 해서 그 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주된 것인데 그 세포의 기능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RNA 치료제는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RNA 치료제가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섬유화증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신장 질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엠피레귤린을 타겟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소노젠 테라퓨틱스는 이 후보 물질 대상으로 다양한 섬유화증 동물 모델 실험과 영장류 등 비임상 독성 실험을 진행해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비대 흉터, 신약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미국 강국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지 얼마 안 될 만큼 초기 단계여서 국내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대구 중남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물러나게 된 만큼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중남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지난 25일과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 발사와 지대지 전술 유도탄 상용 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지만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올해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꿔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하야시 외무성 장관과 마스노 관방장관이 관저에서 협의해 방침을 결정한 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추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등의 반발로 등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추천 보류를 검토했지만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강경파는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기시다 총리에게 조속한 후보 추천을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서면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선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유럽 4개국도 외교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I expect to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in the coming days after Moscow has had a chance to read the paper
and is ready to discuss next steps. 나토도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통해 같은 문제에 관한 나토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서면 답변에 대해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держания документа, там есть реакц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начало серьезного разговора, но по второстепенным вопроса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인근 국가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는 안전보장 협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토 확대 문제에 대해 양측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군비 축소와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정부 부처 간 회의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4개국도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유럽 4개국 회담을 일컫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입니다. 지난 26일 4개국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존중하고 4개국이 2주 안에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과 유럽 4개국의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하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보다 5.5%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9.0%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첫 해인 2020년 지표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지난해에는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서 모두 닷새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급하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설 연휴. 이 기간에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요금 역시 2월 3일로 늦춰집니다. 내야 할 돈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기한도 일부는 늦어집니다. 주식 매도 대금은 연휴 다음 날인 3일과 4일로 지급이 차례로 밀립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임시 점포도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 점포가 마련되고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선 탄력 점포가 운영됩니다. 이동 점포에선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을 쓸 수 있고 신권 교환도 가능합니다. 탄력 점포에선 주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입니다. 직전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마이너스 3.4%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했지만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제로 금리를 비롯한 연방 준비 제도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미 경제의 부활을 견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의 보급도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21세기 미국 경제를 새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연준의 긴축 전환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분기 매출 기준으론 사상 최대입니다. 기록적인 매출에 힘입어 순이익도 25%나 늘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출시된 아이폰 13은 기능 면에서 지난 제품과 두드러진 차별점이 없어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등의 구독 서비스를 합친 서비스 부문 매출은 24%나 증가한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C, 노트북 등 맥 부문 매출도 25% 늘어난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매출은 14% 감소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이슈, 즉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가 지난해 3분기보다 더 상황이 나빴다면서도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 성장이 탄탄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올해 여름쯤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를 웃돌 것이라는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분기에 브렌트유가 1배럴에 $100,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97 50센트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분기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까지 상승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7월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후 16일 된 영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서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생후 16일 된 여아 A양이 입원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양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뇌출혈 증세를 보여서 담당 의사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잘 먹지 않자 여러 병원을 알아보다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3만 2,800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 촬영 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을 받을 때 적합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견주들이 직접 서로 도와서 함께 대응하는 반려견 헌혈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용혈성 빈혈로 병원에 입원했던 16살 요크셔 테리어 체리.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당장 수혈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남은 피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힘겹게 인터넷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몇몇 견주들이 헌혈에 나서 소중한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를 못 맞았으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빈혈 자체도 그 후에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2년 이상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생명을 어쨌든 살린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반려견은 지난 2019년 기준 1,0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쳐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정작 공급처는 넉넉지 않습니다. 게다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공혈견 학대 논란까지 불거지자 지난 2017년부터 반려견 헌혈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견주들이 직접 나서 아픈 반려견들을 구하자는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4살 쿠쿠를 키우는 손민지 씨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2살 이상 25kg이 넘은 건강한 대형견이면 헌혈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빈혈이 나와 이번엔 헌혈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얘가 나중에 아팠을 경우에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헌혈협회 가입하게 됐어요. 또 검사 받아보고 지금보다 수치 많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해보려고요. 헌혈견협회가 생긴 뒤 3년 동안 쿠쿠와 같이 헌혈에 나선 개는 모두 400마리가 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수혈이 어쨌든 아이의 목숨을 1차적으로는 살려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치료가 돼요. 공혈견 몇 마리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나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 조금이라도 더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코스피는 한때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이 시각 현재 86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등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하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신호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에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반갑지만 대신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5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뚝 떨어져 쌀쌀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도 양호해졌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귀경길에는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동해안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과 울산은 특보가 건조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